네, 10월 28일 목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 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74% 하락을 했고 S&P 500도 0.54% 내렸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0.02% 올라서 강보한 마감했습니다. 섹터별로는 커뮤니케이션과 경기 소비재를 제외한 9개 섹터가 하락을 했습니다. 유가 하락으로 에너지 섹터가 2.9% 내렸고 금리가 내리면서 금융 섹터도 1.7%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은 기대치를 상회한 실적으로 주가가 4.2%, 5% 올랐습니다. 반면에 트위터와 로빈후드는 예상치를 실적이 하회하면서 11%, 10% 떨어졌습니다. 유가는 내렸습니다. WTI가 3.1% 하락해서 배럴당 82.5달러로 마감을 했는데 이란과 유럽의 핵 협상 재개 합의로 이란산 원유 공급 증가가 기대되는 게 작용을 했고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가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55%로 8거래일 만에 다시 1.6%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6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5% 하락해서 5만 9천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45 오른 1,170원입니다. 네, 오늘 저희 준비한 자료는 ETF 전략과 산업기업 분석 리포트, 해외 주식 등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적 관련된 리포트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먼저 ETF 전략 리포트부터 발표하겠습니다. 하재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은 그 에너지 기업 ETF를 말씀드리려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얼마 전에 월보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S&P 500이 다시 고점을 돌파하기도 했지만 올해 연초에 3,700포인트에서 9월 초에 4,500포인트 돌파하기까지 거의 쭉 우상향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은 9월 달에 일부 조정이 있었고 상승 탄력은 그 이전만 못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델타 변이와 병목 현상 때문에 이연되었던 생산이 점차 재개가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이 내년도 경기에 대한 전망치를 높이면서 미국 등 선진국 금리가 당분간 상승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통화정책, 재정정책 모멘텀도 둔화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기존과 같은 주가의 상승 탄력은 보기가 다소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 주식시장 전체 S&P 500보다는 다른 쪽에서 알파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인데요. 지금은 이 에너지 기업 쪽, 섹터 쪽에서 가장 기회가 크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원자재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제 겨울철 난방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공급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 쪽이 겨울철까지는 높은 가격을 유지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에너지 업종의 센티먼트가 계속해서 좋은 상태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금리가 상승하면서 가장 취약한 게 밸류에이션이 높은 업종인데 에너지 업종이 이 과거 평균 대비해서 이 밸류에이션이 가장 낮은 업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원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기업들의 이익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큰데 현재 3분기 S&P 500 기업 실적 시즌인데 지금 3분기 전망치로 보면은 업종 중에서 2분기 대비 3분기 순이익률이 올라가는 유의한 섹터가 에너지하고 유틸리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크아웃 우려에서도 자유롭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초 정도까지 시장이 조금 쉴 때는 이 에너지 섹터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TF는 엑셀2라고 하는 대표 섹터 ETF가 있고요. 그리고 이 업스트림 생산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XOP 그리고 FCG 같은 ETF가 조금 더 상승 여력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ETF 중에서도 엑셀이라고 하는 ETF와 동일한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코덱스 미국 S&P 에너지 합성 그리고 XOP와 동일한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KB스타 미국 S&P 원유 생산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그 MLP라고 해서 이 에너지 운송이나 저장하는 미드스트림 인프라 쪽 ETF들이 또 있는데 이것도 이 유가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투자 매력이 높은 편인데요.
에너지 섹터 대비해서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게 이제 매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략적으로 7%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 트럼프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하하면서 이 MLP ETF가 상대적으로 어떤 세제 혜택이 있었는데요. 배당 쪽에서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면서 센티먼트 악화가 있었는데 내년에 이 바이든 정부의 법인세 인상이 있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는 그런 어떤 그 과거에 법인세를 낮추면서 악화됐던 센티먼트가 조금 더 좋아질 그런 여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MLP에 대한 관심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산업기업 분석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산업 리포트입니다. 도현우 연구원입니다. 네, 반도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작년 9월달에요, 그 차세대 3D 패키지 기술 가시화라는 제목으로 그 하이브리드 본딩에 관한 인덱스 레포트를 작성을 했었는데 관련 업체로 뭐 레이저테크라든지 뭐 한미반도체, 파크시스템즈 이런 회사들을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상반기에 주가가 뭐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고 이 회사들이 다 한 3-4배씩 올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좀 반도체 업황이 이제 좀 둔화된다라는 그런 얘기들 때문에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 좀 조정이 발생을 했고요. 지금 그 레포트 작성하고 1년이 지났는데 현재 저희가 TSMC를 중심으로 이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 그 양산되고 있는 거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반도체 패키지 기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크게 뭐 4가지가 있는데 가장 이제 전통적인 방식은 와이어 본딩입니다. 우리가 뭐 TV나 이런 데서 그 반도체 공장 이런 거 보면 그 패키지에다가 이제 바늘로 그 금선을 이렇게 막 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밑에다가 이제 전극 달고요. 그게 이제 와이어 본딩이고 가장 뭐 한 수십 년 전부터 써 오던 거고 최근에는 뭐 플립칩이라든지 뭐 WLP, 뭐 TSV 이런 뭐 새로운 기술들을 쓰고 있습니다. 다 전극이 그 와이어 본딩은 너무 크기 때문에 전극을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다 줄이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전극 크기를 현재 양산 가능한 가장 진화된 기술인 TSV보다도 10분의 1로 줄이는 기술이고요. 전극이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아지기 때문에 기존의 후공정 팹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공정 팹에서 그 증착이라든지 식각 장비 이런 걸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전극을 붙이는 그런 기술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 양산이 안 이루어졌고요. 3페이지에 그림 1번이랑 2번을 보시면 되는데 이 하이브리드 본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공정에서 이루어지고 뭐 구리 전극을 그 에칭이랑 증착 그리고 뭐 세척 어닐링 그리고 뭐 AFM으로 뭐 표면 거칠기 확인 뭐 이런 그 공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 팹도 다시 지어야 되고요. 뭐 막대한 투자도 들어가고 기존 그 후공정보다 훨씬 더 정밀한 CMP 장비라든지 그 원자 현미경, 그 레이저 다이싱 장비, 플립칩 본더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이제 추천드렸던 회사는 그 원자 현미경을 만드는 뭐 파크 시스템즈라든지 플립칩 본더를 만드는 한미반도체 그리고 뭐 레이저 다이싱 장비를 만드는 뭐 이오테크닉스 이런 회사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TSMC가 가장 뭐 앞서 나갑니다. TSMC가 이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기술을 자기네 이제 나름대로 이제 3D SOIC라는 그 공정으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 현재 2개의 공장을 이 전용 공장을 대만에다가 짓고 있고 11월에서 12월에 공장이 완공이 되고 내년 초부터 이 관련된 그 기술을 통해서 프로세서를 양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SMC 기술이 그 뭐 이 3D SOIC라는 기술이 아까 말씀드린 뭐 범프 사이즈 뭐 10 마이크로미터 뭐 이하 기존의 뭐 패키지 대비 뭐 10분의 1 수준의 기술 뭐 경쟁사 대비해서 뭐 최근에 이제 뭐 엄청나게 이제 앞서 나가고 있는 기술이고요. 저희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이 TSMC의 3D SOIC 기술을 이용할 첫 번째 고객은 그 미국의 이제 AMD가 유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AMD가 이제 3D 그 Vcache라는 이름으로 이제 해당 기술을 좀 개발 중이고 내년 초에 나올 최신 그 CPU 서버용 CPU에다가 이 3D SOIC 기술을 적용을 해서 기존 프로세서 대비해서
최소 30% 이상 성능을 늘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인텔도 개발을 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뭐 양산을 하려면 그 삼성전자라든지 인텔은 제 생각에는 한 2년 정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TSMC가 앞서 나가고 여기에 이제 AMD가 이 기술을 이용한다라고 하니까 두 회사도 그 경쟁사 대비해서 상당히 앞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산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10페이지에 이제 파크 시스템즈 말씀을 드리면 뭐 시장에서 좀 우려하고 있는 거는 밸류에이션이 뭐 되게 비싸다라는 겁니다. 뭐 2021년, 22년 뭐 PER 44배, 뭐 32배 뭐 이렇게 좀 비싸긴 한데 뭐 매출액 뭐 증감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회사가 30% 이상 고성장을 지속을 하고 있고 상반기 실적이 별로 안 좋았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거에 의하면 뭐 하반기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고 14페이지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반도체는 밸류에이션도 뭐 메리트가 있고요. 한 15배 정도 수준이고 매출액도 올해 한 50% 오르고 내년에 한 20% 오르고 이제 뭐 수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아까 설명드린 내용 뭐 그렇게 해서 두 회사 뭐 지금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휴대폰 IT 부품 산업하고 삼성전기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이규화 연구원입니다. 네, 그 오큘러스 퀘스트 프로 제품이 내일 이제 그 페이스북 커넥트 행사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여태까지 이제 나왔던 제품들과는 좀 확연하게 다른 좀 혁신적인 기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2D 메타버스 이제 이런 걸 넘어서 3D 메타버스를 본격적으로 열 기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출시 시점은 내년 상반기고요. 지금 하드웨어 특징으로는 4K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 시선하고 입술 모양, 전신 움직임을 처음으로 이제 감지할 수 있는 5개 카메라가 이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야 각이 이제 수평으로는 135도, 수직으로 110도 정도라서 기존 대비해서 훨씬 이제 넓고요. 부피와 무게도 감소하고 조이스틱에 이제 카메라가 내장된 게 특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 XR 기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기들이 보통 VR 가상현실이나 AR 증강현실 각각 이제 한 가지 기능만을 특화돼서 이제 나와 있는데 이 기기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이제 동시에 할 수 있는 XR 기기로 이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지금 기존 대비해서 되게 혁신적임에도 불구하고 가격도 뭐 399달러로 다른 제품들 대비해서 저렴하게 측정이 될 거로 보기 때문에 신규 사용자 유입이 폭발적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이제 부품 업체들이 수혜가 기대가 되고요. 그 해외 업체 중에 이제 퀄컴이 AP를 만들고 중국의 고어텍이 음영하고 기기 조립을 담당을 하고요. 써니 옵티컬 그리고 지니어스 일렉트로닉스 같은 업체들이 카메라 관련 부품 업체입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LG 이노텍이 아이 트래킹 그 시야 센싱 담당하는 부품을 아마 이제 생산할 거로 보고 있고요. 뉴프렉스가 카메라 모듈에 들어간 FPCB를 담당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애플 같은 경우도 내년 지금 하반기 정도에 이 XR 관련 제품을 출시할 가능성이 높은데 오큘러스에서 이렇게 신제품을 내놓으면 그 파장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3차원 메타버스 플랫폼 경쟁이 페이스북이랑 애플 쪽에서 치열하게 앞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삼성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반기 같은 경우에 지금 우려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공급 부족이나 뭐 수요가 둔화된다는 우려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이제 하반기 실적을 달성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어서 일단 그 결론적으로 지금이 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분기 영업이익은 당사 추정치랑 컨센서스 상회를 했습니다. 지금 MLCC 물량이 좀 올라갔고 전체적인 그 부품들의 믹스가 이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비수기이기 때문에 3분기 대비해서 이익은 좀 감소를 하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프로덕트 믹스 개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진의 영향이 이제 별로 없어서 그 실질적으로 빠지는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좋게 보는 거는 지금 MLCC 가격 인상이 과거처럼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실적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 수요나 공급이 좀 애매한 상황에서도 이 정도 최대 실적이 달성이 되면 내년에 이제 상황이 좋아졌을 때 레버리지가 크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정도 주가에서는 충분히 좀 이제 매수할 만한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대부분의 이렇게 원자재들이 다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MLCC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어떤가요? 뭐 가격은 뭐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향후 전망까지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 그 컨퍼런스에서도 관련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일단 MLCC에서 개별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단가에서 워낙 낮기 때문에 영향은 이제 없다고 밝혔고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믹스가 개선되면서 이제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추세는 좀 이어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삼성 SDS하고 삼성물산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김동영 연구원입니다. 예, 삼성물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 투자 의견 21만 원 목표 주가 유지를 합니다. 투자 의견도 변동이 없는데요. 올해 내년 영업이익 46% 16% 성장할 걸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좋고요. 상사도 지금 올해부터 좋아지고 있고 패션 레저도 코로나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보유 상장 계열사 지분 가치가 시가총액 2배 넘고요. 순자산 가치 대비 할인율 63%입니다. 신사업 투자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바이오, 친환경, 디지털 3대 축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 계획입니다. 최근에 지배주주 일가 처분 신탁에 삼성생명, 삼성 SDS, 삼성전자까지 포함이 됐는데 삼성물산은 여기 제외된 걸로만 봐도 지배 구조 이슈 관련해서는 오히려 좀 수혜가 예상이 된다. 가깝게는 배당 지급 확대가 가장 크게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은 좀 미스가 있었는데요. 건설 쪽에서 일회성 비용 2천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마지막 석탄화력 프로젝트 강릉 안인 화력 발전에서 원가 상승 요인 종료될 때까지 비용을 다 계산을 해서 2천억 원을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 상사 패션 레저는 계속 견조한 모습 또는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건설 정상화되기 때문에 영업이익 3,800억 수준 예상을 합니다. 다음 삼성 SDS이고요. 매수 의견을 유지하는데 목표 주가 22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물류 BPO는 계속 고성장하고 있고 또 지금 수년금이 4.6조 원까지 쌓여서 M&A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지만 얼마 전 공시 때문에 이제 3.9%의 처분 신탁으로 오버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반영을 해서 적용하는 EV/EBITDA 배수를 동종업종 평균에서 30% 할인을 적용을 해서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하향을 했고요. 실적은 영업이익 2,220억으로 컨센은 좀 하회했는데 이게 저마진인 물류가 많이 성장한 반면에 IT 서비스는 전반적인 인건비 상승 영향을 계속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은 조금 하락했고요. 이 두 가지 사업 모두 대외 사업 위주로, 그러니까 성장성 위주로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페노션하고 인터페이즈 에너지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정현승 연구원입니다. 네, 먼저 페노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는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를 9,500원에서 7,6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이유는 실적 추정치를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필두로 한 글로벌 원자재 물동량 둔화 우려를 감안해서 타겟 멀티플 배수를 1.5배에서 1.1배로 하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동량 증가를 앞서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 이제 주요 투자 포인트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급 증가율이 계속 둔화된다, 선박 인도량이 감소한다라는 부분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수요 증가율보다 공급 증가율이 낮다라는 부분도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포인트이긴 한데요.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주가에 좀 반영이 돼 있다고 보고 있고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관련해서 적용 밸류에이션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3분기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고운임과 운용선대 확장에 대한 전략이 정확하게 먹혔다라고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1,913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4분기에도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 실적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BDI가 하락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3분기에 일정 부분 많은 계약들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4분기에도 실적 호조가 기대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 특히 중국에 대한 정책적 변화, 재정 정책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 없이는 계속적으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고려아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아연 목표 주가 71만 원,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합니다. 단시일 내에 지금 중국의 전력난은 해결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겨울철에 에너지 수요 증가로 인한 유럽 재련소의 전력비 부담 증가, 그리고 중국의 계절적인 재고 비축기 도래로 아연과 연 가격의 강세는 좀 더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석탄 가격에 개입하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아연 가격이 조정을 좀 보였었는데요. 그렇지만 아연이나 연, 은 가격이 한 달 전 대비해서 각각 11%, 13%, 8% 정도 올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4분기 이익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2,658억으로 기대치에 부합을 했고 전분기 대비로 2.7%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판매량이 해상 운송 병목 현상 때문에 좀 줄어들었고요. 반면에 금속 가격이 상승해서 이익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4분기 연결 영업이익으로는 2,935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 한 10% 정도 QOQ 증가를 예상을 합니다. 아연 판매 가격 상승할 거고요. 금속 판매량도 3분기보다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네, 이상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기아 발표하겠습니다. 조승욱 연구원입니다. 예, 기아차 3분기 영업이익이 1조 3,300억 원으로 예상보다 잘 나왔고요. 지금 가장 큰 요인은 이제 제품 믹스 개선입니다. 양호한 신차 효과에 따른 제품 믹스 개선이고 내수 평균 판매 가격이 2,990만 원으로 분기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제 2분기에 K-AC 출시가 되고 3분기에 EV6와 스포티지 출고가 본격화되면서 나타나는 제품 믹스 개선 효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도 추세적으로 볼륨 회복과 함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글로벌 런칭이 기대되는 글로벌 런칭이 2개 차종이 있고 지금 스포티지가 내수에서는 출시가 됐는데요. 지금 미국 유럽에 대한 글로벌 반영이 내년에 이루어질 거고요. 이제 EV6도 8월부터 생산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런칭이 내년까지 지속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11월부터는 생산이 안정될 걸로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판매와 실적으로 내년까지 계속 반영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계속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을 반영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건설기계하고 해외 기업 리포트인 레이스형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최진명 연구원입니다. 네, 현대건설기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3분기 경영실적 매출액 8,138억 원, 영업이익 430억 원 기록을 하면서 당사 추정치나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중국 시장에 대한 우려들을 계속 표명을 했고 이런 것들이 실적에 드러났지만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이제 신흥 시장에서의 성장 패턴이 결과적으로는 중국에서의 수요 감소를 충분히 극복하고도 남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건설기계는 오는 2022년 1월 1일부로 지게차 사업 부문을 이렇게 모기업인 현대제뉴인에 매각하게 됩니다. 현재 금액은 한 1,360억 원으로 공시가 돼 있는데요. 실제 계약일에 좀 소폭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게차 부문이 내년에 소거되기 때문에 굴삭기 부문이 계속 성장을 이어가더라도 내년에 일시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의 폭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게차 부문이 매각되면서 현금 유입 이에 따른 좀 재무구조 개선 효과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이나 중국 등 타법인에 대한 지분도 확대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감을 했을 때 내년 EPS 전망치의 변화는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목표 주가인 54,000원을 유지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SK 바이오사이언스 박병국 연구원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스팟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이 영국 승인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 승인 신청의 의미는 지난 2월 4일부터 가속 심사 리뷰가 진행이 됐었고, 그래서 임상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 CMC, 그러니까 생산에 관련된 이슈들까지 영국 규제 기관이 받아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승인이 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기존의 다른 모더나나 이런 백신 등 스케줄을 보면은 한 3주 정도 뒤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이나 12월에 이제 좋은 뉴스들을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번 주에 쓴 보고서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노바백스에서 이제 영국, 뉴질랜드, 호주, 유럽 이런 쪽에서 계속 제출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제 이제 영국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안동 공장이 EU GMP를 받았기 때문에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 지역에서 승인이 될 경우에는 당연히 2022년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SK가 그 이번 주 금요일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위탁 생산 사업 외에도 자체 개발 코로나19 백신인 GBP510의 임상 이상 데이터도 아마 조만간 공개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가이던스를 주고 있어서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해외 주식 계속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중안반도체 장지영 연구원입니다. 예, NH 해외 주식 유망 종목에 포함된 중국 2위 태양광 웨이퍼 기업이자 중국 대표 반도체 웨이퍼 기업인 중안반도체 3분기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기 매출액과 지배지분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2%, 316% 증가하며 지난 10월 15일 제시된 예상 실적에 부합했습니다. 3분기 주요 사업 부문별 실적을 보면 태양광 부문은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로 태양광 웨이퍼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원가 절감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 대형 웨이퍼인 G12 시장 침투율이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동사는 중국 G12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G12 생산력 확장 및 가동률 상승이 이어졌고 여기에 기술 향상을 통한 원가 절감과 수요 상승까지 더해지며 태양광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0%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소재 부문은 반도체 수요조, 생산력 확장 그리고 가동률 상승에 힘입어 반도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0% 이상 증가했습니다. 컨센서스 기준 2022년 매출액과 지배지분 순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25%,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중국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에 힘입은 강한 수요, 동사의 생산력 확장 가속화, 가동률 상승 및 제품 믹스 개선 등에 힘입어 최근 실적 전망치가 상향 중이라 실적 성장과 함께 동사에 대한 관심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감봉리튬하고 천사소재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조철군 연구원입니다. 네, 먼저 감봉리튬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기 실적 기대치에 부합한 수준이었고요. 매출액과 지배지분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9%, 507% 급성장을 했습니다. 허실적의 배경은 이제 리튬 단가 상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0월 26일 기준 중국 내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 가격은 연초 대비 각각 264%, 270% 급등하면서 2017년 고점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특히 9월 초 대비로는 71%, 54% 급등했는데요. 동사의 리튬 판매 단가는 월 단위로 정해지기 때문에 9월, 10월 단가 상승분이 반영되는 4분기에도 허실적 기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호주 업체가 내년 3분기부터 외진화 리튬 광산 가동을 재개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하면서 시장에서 좀 더 관심이 많은데요. 재가동 시점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2023년보다 다소 앞당겨지긴 했지만 2022년 글로벌 리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연말로 가면서 리튬 단가 상승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이나 단가 강세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천사소재 발표드리겠습니다. 국내 첨보랑 비슷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분기 매출액과 지배지분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65%, 273% 급등하면서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액 단가 상승이 내실적 고성장의 주요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일 동사는 실적 발표와 함께 스톡옵션 지급 계획도 발표했었는데요. 특히 여기에서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권리 행사 조건을 2022년에서 2024년 지배지분 순이익이 각각 38억, 48억, 58억 위원으로 제시했는데요. 최근에 동사 2022년에 대한 컨센서스가 4개월 동안에 54% 상향 조정되었지만 이보다도 10% 이상 높은 수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호재로 작용하면서 전일 주가가 8%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알파벳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임지용 연구원입니다. 네, 알파벳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실적 발표하고 4.9% 정도 올라서 3,000불 정도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 빅테크 업체 중에서 연초 대비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58%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좀 우상향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클라우드나 유튜브가 가장 핵심이고 이제 커머스 쪽이 이제 새롭게 부각받는 사업부인데
일단 클라우드 쪽에서 이제 영업 손실이 이제 크게 이제 축소가 돼서 이제 올해 이제 BEP를 좀 찍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 사업도 이제 광고 쪽 말고 뮤직이나 프리미엄 가입자도 뭐 5천만 명 돌파를 하고 뭐 컨텐츠 생태계도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뭐 커넥티드 TV 쪽으로 채널이 좀 다변화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얘네가 이제 커머스 사업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이제 컨콜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온라인 상점 뭐 재방문자도 뭐 4배 정도 증가를 하고 뭐 구글 렌즈를 통해서 쇼핑 이미지 검색하고 유튜브도 뭐 커머스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뭐 전반적으로 좀 생각보다 순조롭게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장에서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iOS 14 변경, 애플 프라이버시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유튜브 실적이 영향이 있냐라는 질문에는 생각보다 좀 제한적이다라는 게 좀 안도의 한숨을 좀 쉬었던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플레이스토어 수수료 인하 관련된 이슈도 내년 1월부터 적용이 예정이 되는데 뭐 그렇게 엄청나게 큰 폭의 뭐 그 실적 영향은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말씀을 드리면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주가가 4.2% 정도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클라우드와 뭐 게임 사업부, 보안 사업부, 윈도우 사업부 뭐 전반적으로 다 좋았고요. 최근 뭐 GitHub 인수 효과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제 2022년도 회계년도 2022년도 긍정적으로 이제 2분기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주가가 좀 올랐던 걸로 좀 보고 있는데 뭐 거의 하드웨어 사업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업부에서 이제 긍정적인 이제 실적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멀티플의 상향도 가능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근에 뭐 시가총액 대형주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뭐 테슬라도 주가 좋았고요. 반면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런 쪽은 좀 주가가 약한데 이런 차별화가 좀 더 지속될 걸로 보시는지 간단히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올해 빵주 중에서 이제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랑 이 정도만 이제 시장 대비 크게 이제 아웃퍼폼을 했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장 대비 언더퍼폼을 했는데 뭐 애플은 뭐 시장 정도, 페이스북도 이제 시장 정도인데 사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커머스에 대한 그런 성장률 피크아웃 자체가 올해 계속 주가를 눌렀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시장의 초점은 내년 성장으로 좀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한번 올라간 침투율이 쉽게 이렇게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제 연말 쇼핑 시즌 기대해서 아마존도 좀 주가를 좀 바닥을 다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최근 뭐 좀 이런저런 이슈가 있어서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아마 내일 또 그 페이스북 커넥트 행사가 있고 또 메타버스 플랫폼으로서의 이런 진화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이제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미사일 그리고 레이더 제조 회사인데요. 2020년 중반부쯤에 UTC와 합병을 하면서 항공 엔진과 항공 전자장비 부문에 진출했고요. 그 두 사업 부문은 방산도 있지만 사실 민수에도 상당히 의존을 합니다. 레이시오는 그래서 2019년과 2020년 초반에는 순수 방산 업체였고요. 2020년 중반부를 거치면서 민항기 시장에 진출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랑 딱 겹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굉장히 실적이 좀 힘들어졌었고요. 이례적으로 적자를 냈었고 올해부터 방산 쪽이 안정적인 가운데 민수가 올라오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민수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계속 개선되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런 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를 하는 기업이다. 리오프닝 관련 미국 대표적인 수혜주 중 하나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 인페이즈 에너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태양광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인페이즈 에너지의 실적 때문이었습니다. 인페이즈 에너지는 글로벌 태양광용 인버터 제조 기업이고요. 가정용에 사용되는 태양광에 추가적으로 인버터를 제품을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3분기 실적은 매출액은 시장 컨센서스 2%,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 15% 정도 상회했는데요.
견조한 매출 증가세가 나타났고 매출 총이익률이 40%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공급망 차질이나 비용 이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마진율 하락이 우려됐지만 오히려 그 매출이 더욱더 견조했고 인버터 판매 가격 상승을 통해서 40% 수준의 매출 총이익률을 유지했습니다. 시장이 더욱더 환호했던 건 매출 가이던스를 더 4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훨씬 더 예상치를 더 상회하는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했기 때문이었고요. 또한 4분기에도 추가적인 단가 인상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이익 레버리지가 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판매처 다각화도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미국 외에도 판매가 증가하면서 미국 중심에서 판매가 유럽 쪽으로 점점점 확대되고 있는 그림이고 신제품 효과들까지 감안했을 때 전반적으로 태양광 쪽에서 가장 차별화되는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태양광 시장이 전반적으로 폴리실리콘 웨이퍼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코스트 푸시가 좀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서 태양광 셀 모듈 쪽은 오히려 수요가 좀 둔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러한 인버터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이슈에 상관없이 수요가 계속 꾸준한 상황이고 또 가정용 시장이 생각보다 더욱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서 태양광 기업 쪽에서는 인버터를 만들고 있는 인페이즈 에너지 그리고 솔라 엣지 테크놀로지스를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해운 쪽 좀 여쭤볼게요. 지금 뭐 벌크 쪽은 설명을 주셨는데 뭐 컨테이너는 또 상황이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컨테이너 상황은 어떤가요? 컨테이너는 이제 운임이 지금 최근에 상승폭이 좀 둔화된 상황이고 일부 노선에서는 운임이 하락하는 그림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정상인 상황이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쪽의 측면에서 봤었을 때 공급 부족이 아주 극심했었던 상황이 피크가 점점점 지나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항만 쪽 적체 상황이 좀 일정 부분 풀리고 일부 선박들이 들어오면 공급이 극심하게 부족했던 상황은 점진적으로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상대적으로 벌크선은 발주가 계속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까지는 공급 증가율이 계속 둔화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사이클에서 끝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고 컨테이너 쪽은 큰 그림에서는 이제 피크아웃이 점점점 명확해지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닝 미팅 마치겠습니다. 네, 추가 코멘트 있으신가요? 예, 어제